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빗망울 복회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복회를 어떻게 만들까, 또한 필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복회 하니까, 부캐하고 어떤 분들은 혼동하시는데, 부캐는 결혼식 할 때 여성분들 꽃 뜨는 게 부캐고, 여기에서는 카메라에 쓰는 말 그대로 복캐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일본어인데 카메라를 예전에 일본에서 많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 영어에서도 똑같이 일본 말인 복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는 빗망울을 만든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빗망울만 전문적으로 찍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조리개 시간에 배웠을 텐데, 날수에 따라 가지고 빛이 갈라짐이 6개냐, 6날이면 6개, 뭐 7날이면 7개,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렌즈의 날에 따라 가지고 이 형태가 바꿔진다는 거. 전 시간에 약간 조금씩은 했죠. 회오리 모양이 있고 도넛 모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갈라지는데, 다 조리개의 그 날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백열전구 같은 데 있는 데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빛이 모양을, 형태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둥근 회오리 모양을 연출을 하는 그런 렌즈는 옛날 구형 렌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회오리 렌즈고, 최근에 나온 렌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발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야간에 빛에 백열등 같은 것을 놔두고 뒷배경을 그렇게 해서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이 되니까 한번 찍어보기 여러분도 바랍니다. 자, 빗망울 모양 내기는 야간에 얕은 심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심도가 얕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얕은 심도를 활용해서 촬영하다 보면은 뒷배경에 이렇게 전구 스타일로 이렇게 빗망울이 예쁘게 형상을 맺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흔히 복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빗망울은 초점이 딱 맞은 부분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주위 부분이나 이런 데가 초점이 안 맞은 그 영역에서 조명의 빛이 살짝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형태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몽환적이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것만 찍는 분들이 있어요. 전번에 사진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돈 버는 방법 할 때에도 그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사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작품을 갖다 올려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모든 형태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보시면 카메라 소니 알파 550으로 이렇게 빗망울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약간의 컬러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데, 찍기 나름인데, 이제 흰불빛이냐 텅스텐 백열전구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둥근 쪽으로도 나타나고, 필터를 통해 가지고
육각이냐 뭐 칠각, 팔각 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그림 사진 같은 경우는 복회를 촬영을 했는데 칼 자이스 D800이라는 85mm로 찍은 거예요. 800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촬영에서 뒷 배경을 복회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지금 조리개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 안에 5장인 EF 50mm 우리가 많이 쓰는 50mm 스탠다드 렌즈로 찍었을 때 이게 점팔인데 여기는 조리개 수가 5개예요. 5개의 일대에 찍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빗망울이 복회가 몇 개로 갈라졌나 이렇게 보면은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왜? 조리개 날수가 5개이기 때문에 이건 오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m.8 캐논 50mm.8 EF 렌즈는 오각형 빗망울이 생긴다. 자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렌즈를 한번 테스팅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그것을 빗망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쳐봐가지고 서치를 해보면 이게 나와요. 뭐 오각형이다,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빗망울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조리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리개가 완전히 개방돼 있을 때 조리개가 원형으로 조여지고 원형으로 펴지죠. 그러니까 원형 조리개를 채택한 렌즈에서는 동그란 빗망울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였을 때 둥근 스타일로 되면은 둥글게 나타나고 조리개 날이 각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 이런 식으로 조리개 날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죠. 조리개가 이제 오므라들면서 그 각형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리개 날이 7개다. 그럼 칠각형. EF 50처럼 오각형이다. 날수가 5개인 것은 오각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사진에는 굉장히 멋있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렌즈의 조리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빗망울을 형상시키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그냥 백열전구가 있고 헌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이렇게 해서 내 조리개 날수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하는 그 카메라 조리개가 뭐 5개냐 7개냐 그것을 빨리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를 바꿔가면서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렌즈를 바꿔가면서 이 복회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순날에 뭐 여자친구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뭐 자기 애들 사진을 찍어준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 배경을 넣어가지고 찍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사진이 나와요. 지금 이것도 7개의 조리개 날개 수가 7개짜리예요. 이건 7개인데 지금 이 안에 빗망울을 보시면 7개 각이 져 있죠. 아까는 5개였었는데 지금은 7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조리개 날수가 7장짜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빛 갈라짐이 조리개 날수에 의해 가지고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가로등 같은 걸 찍었을 때 쫙쫙 이렇게 빛이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그것 역시 조리개 날수로 해가지고 빛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리개의 날수에 따라 가지고 5장이냐 7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둥근 스타일로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7장으로 해가지고 오각형이냐 칠각형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나이콘을 쓰시는 분, 나이콘 렌즈에 니콘 렌즈예요. 나이콘 한국에서 얘기하는 니콘은 자기네 자회사 브랜드인 니콘 렌즈를 써요. 예전에 캐논 자체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니콘 렌즈를 썼어요. 캐논 렌즈에도. 근데 언젠가부터 자기네가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니콘 렌즈를 안 쓰고 캐논 L 렌즈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논은 무조건 자기네 EF 렌즈, 그 다음 EF-S 렌즈, 그 다음에 L 렌즈, 그래가지고 각자의 구매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EF-S 그리고 L 렌즈가 있는데 L 렌즈는 비싼 렌즈, 고급형 렌즈라는 거. 지금 여기 보시는 조리개 날개가 7장인 니콘 렌즈 MF 50mm예요. 아까도 50mm였죠? 여기는 나이콘의 50mm F.4. F.4는 날수가 7개이기 때문에 칠각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리개가 몇 개인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조리개를 최대 개방한 상태는 조리개 날개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빗마구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완전히 최대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개를 굉장히 많이 열었다는 얘기죠. 최대 개방. 끝까지 딱 열었을 때에는 조리개 날개 수하고는 관계없이 생긴다는 거. 그 대신 어느 정도 중간에다 놨다거나 어느 정도 저거를 하면 이것은 조리개 날개 수치대로 나오지만은 최대 개방을 완전히 열었을 때, 조리개를 열었을 때에는 이게 날개 수만큼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걸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멋있는 이 빗망울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만드는 법을 이렇게 나왔죠. 자기의 렌즈의 필터를 빼가지고 한다든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칼 끝부분이 필터에 닿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터에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렌즈 뚜껑으로도 플라스틱 뚜껑으로 이렇게 대고 그리던가 수치를 해가지고 뭐 컴파스를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두리를 만들고 그 대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팔기도 하는데 검정 조금 두꺼운 그런 일반 페퍼로 하면 안 되겠죠. 약간 두꺼워야 되겠죠. 이렇게 오려요. 칼로 오린다든가 뭐 잘 가위를 해가지고 오린다든가 해가지고 자기가 뭐 도안을 직접을 하든가 뭐 별을 갖다가 4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린 다음에 카메라 렌즈의 필터 부분에다가 그걸 달아요. 그거 뭐 이렇게 테이프로 뭐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찍는데 전체가 검기 때문에 빛이 투과하는 쪽은 홈이 파져 있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별이 있죠. 그게 뭐 하트가 됐건 뭐가 됐건 빛이 이 부분을 통과를 해가지고 날수에 의해 가지고 그게 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별로 해가지고 필터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로 해가지고 껴가지고 찍었을 때 빗망울이 별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트를 넣다 보면 하트가 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필터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 빛이 투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종이는 항상 검정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뭐 청색도 무방하겠죠. 그 대신 될 수 있으면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빛이 한 곳으로만 투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찍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안은 여러분이 뭐 원하는 모양으로 하면 돼요. 뭐 나는 그거 싫어 뭐 하시는 분들은 뭐
회오리 스타일도 파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돌기가 나오겠죠? 돌기 스타일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도안을 이 안에 있는 도안을 너무 작게 하면 빛이 어떻게 되죠? 흐릿하게 잡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선명하게 잡히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것을 만들어야지 막 너무 크게 하면 빛이 많이 투과가 되니까 또 그것도 안 좋고 하니까 어느 적당량의 크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셔터 스피드가 늦어져요. 저게 너무 작게 만들면 셔터 스피드가 늦어지면 어떻게 선명도가 어느 정도에 떨어지고, 그리고 비네팅이 심해. 비네팅이 뭐라고 그랬죠? 비네팅 검게 변하는 거, 그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경 약 1cm 이내가 제일 적당해요. 반경 1cm. 그러니까 뭐 포토샵이나 딴 것을 활용해 가지고 검정색 원을 그린 다음에 뭐 원형 많잖아요. 그릴 때 딴 것을 뭐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안에 무늬를 넣고 칼로 파내든가 뭐 프린트 해가지고 파내든가 이런 방법을 하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도면을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도면이 둥그렇게 이제 다음 이 칸에 나오는데 만들어진 도면이 웹사이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마 그쪽에서 특허를 등록을 해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이 판매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이 특허 등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을 다운받아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프린아웃 해.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마 뭐 벌써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제품을 보케 필터가 있는지 보시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되니까 한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필터 방금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자르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트, 뭐 스타, 느낌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안에만 칼로 해서 이렇게 커팅한 거예요. 크로스, 하트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걸 렌즈의 필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 맞은 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 빛이 가운데만 투과되겠죠. 네. 그러니까 딴 쪽은 건들지 말고 스크래치 나고 하면 안 좋으니까 렌즈 구경에 빛이 투과가 이 가해로 빛이 투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로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딱 맞는 크기로 잘라가지고 테이프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절대 필터를 빼고 그 안에 있는 렌즈에다 하면 안 돼요. 이 테이프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이물질이 오리지널 렌즈에 묻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닦으려기도 문제고 잘못하면 스크래치 나면 영원히 렌즈는 스크래치 나면 끝이니까 필터 부분에다가 붙이고 뭐 필터야 뭐 싼 것도 써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필터에다 붙여야지 그걸 갖다가 렌즈에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렌즈는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그 렌즈는 거의 끝이에요. 뭐 렌즈를 못 쓴다는 게 아니고 사진 찍으면 그 렌즈에 스크래치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닦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필터를 UV 필터나 뭐 편광 필터를 끼던 어느 필터를 끼던 상관없는데 필터를 껴놓고 그 안에 있는 렌즈는 거의 건들지를 않고 닦으려고 하면 전문 키트를 사가지고 부드러운 꺼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좌우로 닦는 게 아니고 렌즈를 뱅뱅 돌려가면서 가운데부터 가해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깨끗하게 닦아놓고 에어브러쉬로 불어내고 그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필터를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들은 될 수 있으면 렌즈하고 카메라 렌즈를 띄면 그 안에 있는 센서 부분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센서는 건드리면 잘못하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으면 그 센서 부분도 스크래치가 나면 그걸 가려야 돼요. 그러면 또 한 100불 정도 깨지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데는 손대지 말고 그냥 에어브러쉬로만 불어내고 절대 터치할 필요는 없어요. 렌즈 역시 일반이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자, 빗망울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 광원을 의도적으로 초점 영역에서 빗나가게, 초점 영역이 빗나간다는 게 우리한테 계속 전 시간에도 얘기한 아웃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야. 아웃포커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아웃포커스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조리개를 열어주고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초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포커스 모드를 MF로 두고 렌즈의 포커스 링을 돌려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한대나 최단거리 포커스를 맞췄을 때 빗망울의 효과가 극대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카메라를 만지면서 조리개를 이렇게 보면 그게 자기가 찍어보면 느껴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빗망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무조건 무한대로 놓을 경우에는 무한대는 쪼갰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놓았을 때는 빗망울이 어떻게 돼요? 흐리게 되겠죠. 네. 단거리 가까운 쪽으로 맞추고 약간씩 포커싱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나가면 빗망울의 테두리가 조금씩 이렇게 선명해져요. 그럴 때가 제일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선명해질 때 그때가 이렇게 제일 선명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초점링을 최소 거리에서 무한대 쪽으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거리가 짧게 둘수록 빗망울이 많이 번지고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해서 할 때에는 빗망울이 이렇게 작고 굉장히 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나타나고 이것은 굉장히 무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무한 쪽으로 하면은 당연히 쪼여주니까 멀리 적으니까 사진이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작게 나타나고 선명해지고 반대로 열어주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양을 풍성하게 자기가 많이 만들고 싶으면 초점 링을 최단거리 쪽으로 돌리고 정확한 형태를 원할 때는 무한대 쪽으로 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자꾸 촬영을 해봐야 알아요, 이걸.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한 번에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선명한 정도로 살살 쪼여보면 선명하게 나타날 때 그 선이 그게 제대로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열을 때는 크게 나타나고 선명하지가 않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빗망울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 찍을 때에도 이렇게 밑에다가 자기가
피사체를 갖다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위에다가 빗을 이렇게 빗망울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빗망울 전체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찍으면서 사진기를 살짝 움직여봐도 어떻게 이렇게 흔들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판듯이 칼로에서 잘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낙엽잎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찍을 수가 있어요. 항상 피사체 뒤에 그러니까 뭐 나를 찍는데 피사체 뒤를 갖다가 빗망울을 갖다가 많이 만들고 싶으면 이런 필터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찍는 것도 색다른 방법이면서도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주 찍어봐가지고 이 보케 사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뭐 밖에 그 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카페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백열전구가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요즘은 백열전구도 뭐 LED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든 같은 데서 설치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필터 장착해가지고 스타나 하트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멋있는 사진이 나오니까. 자, 이제 요즘에 사진의 카메라에 이제 뭐 현주소라면 현주소고 현재 이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하고 조금 하기는 뭐한데 삼성에 대해서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카메라의 현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진이 찍을 때 이건 지금 올림푸스 카메라예요. 올림푸스 카메라인데 지금 어느 사진이든지 간에 일단은 피사체를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찍을 때 그 피사체를 카메라로 찍으면 렌즈를 통해 가지고 피사체가 반대로여서 카메라에 두르죠. 사진을 찍으면 항상 반대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피사체를 찍을 때 그 부분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반대로 이렇게 그림이 형상이 맺히죠. 그게 이미지 센서, 지금 요게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를 통과해 가지고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 이거 보러 우리가 보면 카메라 살 때 보면 그 재원에 보면 이게 뭐 ISP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ISP가 이미지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 D램이죠. D램.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 카메라 뷰파인더로 형상이 이렇게 맺혀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 센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찍으면 3D에서 2D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변환.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옛날 방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품질을 보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센서. 자, 왜 이걸 갖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한국에서 올림푸스가 철수하죠. 올림푸스가 철수를 하는데 시 일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부진해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푸스가 첫 번째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나가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나이콘도 실적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캐논도 그러고, 모든 게 그런데 왜 그러냐? 삼성 스마트폰 이미지 센스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예전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카메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카메라라는 것은 그만큼의 회사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며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게.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전지현이 이렇게 선전하면서 똑딱이 카메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디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지금은 거의 안 쓸 거예요. 똑딱이 카메라는 다 핸드폰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저거 했는데, 초창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사진을 보시면 전지현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요 똑딱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선전을 했을 때, 한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지현 디카라고 불렀어요. 전지현 디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카메라 유저들이 얘기하는 이게 바로 똑딱이 카메라라는 거야. 누르면 똑딱 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 카메라가. 한국에서는 뭐 거의 디카 시장에서는 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올림푸스 뭐 해가지고 뭐 나이콘 소니 할 것 없이 뭐 엄청 팔아가지고 엄청났는데, 이 카메라를 1위를 차지했던 카메라 회사가 바로 올림푸스예요. 올림푸스가 그러니까 이달이죠. 이달 30일로부터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안 하겠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완전히 올림푸스가 철수를 하는데,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지금 보시는 OMD라는 EM1이라는 올림푸스 카메라를 신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 뭐 자기네가 뭐 일본 뭐 해가지고 다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6개월 후인 지금에 와가지고는 한국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왜? 거기에 무슨 결과가 있냐면, 한국에서 불매운동 여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철수하겠다 해가지고 6월 말 30일로부터 올림푸스가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철수하는데,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CIPA라고 하는데, 이게 CIPA가 이제 카메라 앤 이미징, 이 회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최근에 글로벌 디지털 카메라가 급감하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 기존에 카메라가 잘 나갔는데 스마트폰 보급이 잘 되면서 엄청나게 이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카메라가 밀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비싸게 이거 막 주고 살 필요 없다. 이것만 충분히 찍어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비싼 카메라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죽은 게 이 똑딱이 카메라예요. 완전히 거의 뭐 사장되다시피 했으니까, 예전에 뭐 샀던 사람들은 지금도 쓸 수는 있겠지만 거의 사장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중형 카메라도 역시 죽고 있어요. 점점. 뭐 옵션도 많고 뭐 하는 사람, 뭐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은 찍겠지만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살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가가지고 뭐 여행 가가지고 뚝뚝 찍는데도 거의 뭐 스마트폰으로.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뭐 그렇게 질이 안 좋냐? 절대 안. 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뿐만 아니고
캐논이나 나이콘도 역시 시장성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마트폰한테 점점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이콘 뭐 딴 데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콘 캐논 다 그러니까. 근데 나이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지난 4월에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2020년 3월 달까지 전년 대비 이제 영업 이익을 이제 보니까 91.8%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성적표가 이거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지금. 다 밀려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이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게 있어요. 발빠르게 카메라 사업에서 손을 딱 떼고 이미지 센서를 갖다가 자꾸 개발을 한 발빠른 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엄청난 무서운 속도로 해가지고 발전을 이뤄내다 보니까 얘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카메라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걸라.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딱 스탑을 하더니 이미지 센서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에도 사용하고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고 이 전체적으로 다 써요. 이미지 센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걸. 그랬더니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 18%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업계 1위가 누구냐면 소니예요. 소니가 49% 정도를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50% 반절을 얘네 소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이 뭐라겠어요? 강력한 우리의 기술과 기술 혁신하고 자본하고 투자해가지고 작년 8월에 1억 800만 화소의 센서를 개발을 해요. 삼성이. 그리고 12월에는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을 굉장히 선명하겠죠. 네. 자, 지금 센서인데 업계 최초로 삼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2019년 5월에 6,400만 화소를 하더니 19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에 1억 800만 화소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센서를. 이거 보러 이제 아이소셀 브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모델명이 GW1, GW2 이렇게 나갔는데 X로 해가지고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1억 800만 화소가 이제 나온 거지 이게. 그런데 옛날 거보다 어때요? 화소수가 곱하기 1.6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매번 이게 막 하루가 다르게 바꿔지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1.0 마이크로, 그 다음에 2017년에는 0.9, 2018년에 0.8, 자꾸 0.1 쏘면 저기 내려가죠. 2019년에는 0.7. 이러다 보니까 1, 2, 3, 4년 만에 이렇게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나노셀을 갖다가 이렇게 2배 이상 높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점점 픽셀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픽셀은. 그러니까 예전에 흐리멍텅한 사진 뭐 찍었다면 지금은 고화질 사진을 선명하게 이렇게 찍는 그런 자동 초점 기능에 거기다 또 더해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세계의 이목을 다 삼성에다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다 이런 스타일로 가는데 삼성이 개발한 아이소셀 지와는
그냥 5천만 화소. 근데 1.2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알 픽셀. 한 군데에 저거를 잡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체의 눈하고 똑같은 이 두알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야, 쌍방울. 이게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일반 예전 스마트폰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오르포커스 센서가 오른쪽 눈은 이렇게 보고 왼쪽 눈은 이렇게 봐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양쪽 눈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상차가 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체 픽셀 모두 위상차가 100%예요. 100%. 그냥 보는 즉시 그대로 상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전에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게 합쳐가지고 상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요즘에는 왼쪽 눈과 오른쪽이 동시에 이렇게 봐가지고 그 형상을 맺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유리하냐? 스포츠나 뭐 공을 찬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할 때 어때요?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얻는 거지. 초점도 딱딱. 역동적인 움직임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그 화면을 잡아가지고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일반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은 1250만 화소를 해가지고 찍기 때문에 밝고 선명하게, 그래서 스마트폰들이 실내나 아무 데서 찍어도 잘 나오게 돼 있는 1250만 화소를 해가지고 어두운 데에서도 굉장히 잘 찍히게 되는 거죠, 사진이. 일반 웬만한 카메라 가지고 와서 찍는 것보다 핸드폰 사진으로 찍는 것이 선명하고 깨끗이 잘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카메라 시장이 장사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영상도 찍어가지고 화질도 좋고 720p, 1580p, 풀 HD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찍는데 4K까지 누가 카메라 사겠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재빠르게 카메라 사업을 접고 이미지 센서 개발에 전력을 다 해가지고 조만간에 알게 모르게 업계 1위 50%를 가진 지금 18%니까 이게 언젠가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삼성이 대단한 거죠, 결국에. 그런 데나 되고 삼성은 벌써 이 이미지 센서를 과감한 투자해가지고 기술 혁신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그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가지고 소니는 어때? 옛날 그 장인전 일본은 뭐 하나 적으면 그 자기네가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항상 그거 가지고 우려먹듯이 하고 자꾸 이게 새로운 저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게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무역전쟁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이게 심화가 돼 있는데 일본은 소니 그 이미지 센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납품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냐면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 여기에 많이 팔아먹어요. 근데 뭐라겠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화웨이 거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업계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마찰이 생기면
수출하는데도 아마 화웨이에 납품하는 것도 굉장히 순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삼성은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삼성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철수하는 게 올림푸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올림푸스 그렇고 인피니티 자동차 아시죠? 인피니티, 닛산도 16년 동안 한국에 가가지고 이 저거를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6년 만에 한국 시장을 철수하겠다. 뭐 불매운동 여파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 닛산은 미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별로 그렇게 많이 팔던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뭐 자체 회사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한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지고 저거다 보니까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덱상트라는 또 일본 브랜드 있죠. 그러니까 영예슬릿이 주니어 스포츠의 웨어인데 영예슬릿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얘네도 우리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지유라는 데 있죠. 유니클로의 그냥 뭐 동생 같은 자회사인데 지유도 한국 시장에서 우리 철수하겠다. 똑같아요. 한국에서 불매한다고 자꾸 못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네 체인을 갖다가 쭈지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하니까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가 지금 딴 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려고 이걸 했던 거예요. 이미지 센서. 삼성이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글로벌 1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 또 예전 5년 전, 4, 5년 전보다 굉장히 이미지 센서가 발달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지 센서가 웬만한 스마트폰 그리고 웬만한 카메라 속에는 소니 것을 제치고 삼성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는 뭐 소니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미지 센서 하나만은 삼성이 꼭 잡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지 센서. 또 나중에 이미지 센서가 뭡니까? 물으시면 안 되고. 자,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은 사진의 구도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전 시간에 뭐 구도를 한다고 했는데, 구도는 사진을 찍는 자가 피사체를 놔두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구도에 따라 가지고 뭐 훗날에는 요즘은 뭐 구도를 안 맞추고 찍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뭐 그런데도 또 그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도를 모르고 찍으면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사진 찍어놓으면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왜? 구도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구도를 딴 쪽으로 변형을 시켜서 찍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구도를 모르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것은 뭐 이단화도 아니고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건.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좀 배운 것 같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알면서도 이 구도를 안 맞춘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나요? 알면서도 그 사람은 그걸 탈피해서 찍으니까. 그러니까 구도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도는 지난번에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3분할법인데 카메라나 비디오나 똑같아요. 찍는 구도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려면 집에서 한국 영상 뭐 드라마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사람이 눈이 어디에 걸리는가 그걸 보면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V 보시면서 눈이 과연 어디에 걸리지? 연속극을 보다는 어디고 항상 사람의 눈이 여기에 걸려요. 이 라인에. 줌을 하던 줌 아웃을 하던 뭐 일이 갔다가 다시 눈이 항상 여기에 맞춰지는데 이 3분할법의 탑 라인에 항상 사람의 눈이 걸친다는 것. 왜? 그게 제일 안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눈이 어디에 걸리는가 그것을 보시면 딱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도표가 3분할법에 저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제가 얘기하죠. 스마트폰에 격자, 한국말로 격자무늬라고 하는데 이 격자무늬는 영어로 이렇게 적어보면 그리드라인이라고 해요. 그리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핸드폰 선상에 이 라인을 나오게 그렇다고 해서 사진 찍을 때는 이 라인은 안 나오겠죠? 그림만 나오지. 이 격자 라인을 키고 찍으면 일단은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찍을 수가 있어요. 수평과 수직을 맞춰 찍으면 자 지금 저쪽에서 여기를 찍는다고 할 때 요 라인에 이 라인을 맞추고 뭐 딴 라인에 수평을 맞추면 카메라가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찍어도 사진이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삐뚤게 찍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이? 중심이 없죠. 그럼 안정감이 없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구도, 프레이밍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사진만 봐도 지금 황금분할이라고 하는데 3분할법을 황금분할이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황금분할이다 이거죠. 분할이. 이렇게 해가지고 9개의 칸을 나눠가지고 이 부분,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황금분할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두고 여백을 두고 뒤 배경을 집어넣고 이 사람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이 라인에다. 자, 수평과 수직이 맞았죠? 여기 뭐 마당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정감이 있는 사진이죠. 자, 이 그리드 라인을 위에다 대비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저쪽을 쳐다보니까 공간은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 라인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어디에 맞았나? 이 사람이 머리가 지금 요 라인, 그리드 라인 요 선상에 맞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분할법이에요. 이거 보러 우리가 얘기하는 3분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찍어대면 사람이 여기도 걸릴 수도 있고 여기도 걸릴 수 있고 또 이쪽을 쳐다보는데 공간을 갖다가 활용 없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뒤쪽을 공간을 두고만 어때요 사진이? 안정감도 없고 지저분하고 사진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항상 이 3분할법으로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지금 요 앞쪽에 가서 저쪽에 있는데 뒷공간만 두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처음 사진 접하시는 분들이 꼭 사람을 갖다 가운데다 넣어요. 그건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가운데다 넣는 그런 스타일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중화시킨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이 3분할법을 항상 황금 스팟을 이용해 가지고 이 네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찍는다는 거.
수평과 수직을 그것만 맞춰주면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 거의 맞았잖아요. 이 저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바쁘다고 팍팍 찍고 이러지 말고 잠깐이라도 스탑 해가지고 신경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3분할법을 지켜가지고 찍어야 이게 사진의 처음의 기초예요. 3분할법. 지금 역시 여기 이쪽 사진을 보더라도 어때요? 꽃을 보니까 여기도 3분할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꽃을 딱딱 넣은 거예요. 사람을 눈을 갖다가 여기다 맞추던가 해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면 이렇게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찍는 사진이라도 수평과 수직을 딱 해놓으면 사진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일단. 아시겠죠? 자, 구도란 프레이밍, 구도란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이런 것을 다 가리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짜임새, 그 사진의 짜임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사진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뷰파인더 안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쳐다보는 카메라 뷰파인더 안에다가 거기에 안에다가 소재, 형태, 또한 색채 모든 화면 구성 요소를 적절히 자기가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배치를 해보고 일반 카메라에서도 이 그리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옵션에 가보면 그리드 라인이 핸드폰도 있고 일반 카메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그리드 라인을 켜가지고 소재와 형체와 색채를 갖다가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넣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명암이 들어가야 되고 이 조화, 이게 조화가 맞을까? 여기에 뭐 배가 하나 있는데 뭐 사람 앞쪽을 넣을까? 아니면 내가 움직여서 좀 뒤쪽으로 옮길까? 그 조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볼리비아 그림 나오는 원근법. 뒤쪽 배경을 뭐 원근법으로 쓸까? 뭐 이런 것을 다 조화를 시킨 그 한 컷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 안에 화면 구성 요소들을 얼마나 안정감 있게 구성하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한 장의 사진 안에 화면의 구성 요소를 얼마나 잘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보든 딴 사람이 보든 얼마나 안정감 있게 보기 좋은 사진을 만드느냐, 그게 구도라는 거예요. 자, 구도를 보면 뭐 S구도, 수평구도, 수직구도 뭐 구도가 많아요. 그거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황금분할 구도. 이게 황금분할 구도예요. 황금분할 구도라는 건 딴 거 없어요. 황금분할은 9개의 칸으로 나눠가지고 요 부분에 피사체를 맞춰놓고 찍을 때 제일 안정감 있게 나온다 해서 3분할 분할법에 황금분할이라고 해요. 황금분할. 거의 어느 사진이고 이게 황금분할. 그러니까 항상 이걸 맞춰서 찍으면 실패는 않는다. 기초 중에 최고의 기초 황금분할법. 누가 얘기해도 황금분할법 아니면 3분할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도 3분할법으로 딱 지켜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수평, 수직, 폭이도 깨끗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프레임을 갖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 배경을 더 넣었다. 어떻게 했어요? 뭐가 안 맞죠?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 조화가. 소재도 좋고 해변가 이 노을 이런 게 다 좋은데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뒤쪽 이 산만 자꾸 잔뜩 넣고 하면 바다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 조화의 배치를 갖다가 잘하시고 삼분화법을 쓰시면 깨끗하고 안정감 있고 멋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뭐 색채며 원금이며 다 좋아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사진을 찍자. 그리고 이 구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사진을 찍어야 꼭 남한테 인정받아 가지고 찍는 게 아니고 내 사진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서 찍으면 어느 사진이고 거기다가 99.9%는 다 이 분할법에 맞춰 가지고 찍기 때문에 모든 저거는 구도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황금 분할. 자, 황금 분할 구도는 발단으로 여기서 발단이 돼 가지고 전개를 통해 가지고 절정 피사체 그 다음에 하강에서 대단원을 맞는다. 그러니까 뷰파인더 격자를 딱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의 가로와 세로를 3등분씩 해가지고 총 9개로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함과 편안함과 이 딱 맞춰진 분할법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할법 중에 하나다. 전문가가 됐든 프로가 됐건 아마추어가 됐건 모르는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황금 분할 구도를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교차되는 4개의 점, 방금 얘기했듯이 교차되는 4개의 점, 피사체를 거기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그 나머지의 구성을 갖다가 조화롭게 화면의 우측을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보다 좀 자기가 시각적으로 드라마틱한 그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황금 분할. 요거. 자, 다음은 수평구도인데 시간이 오늘은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구도에서 수평구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